숫자로 푸는 경제, 권혁중 경제평론가 오늘도 화상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숫자는 절반입니다. 뭐가 네. 절반이 됐나요? 바로 이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이미 했는데요. 네. 아마 지금 한두 푼이 굉장히 좀 아쉬울 때죠. 다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 만약에 지금 부동산 매매나 아니면 임대차를 이제 고려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아마 굉장히 와닿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미 지난달에 생생경제에서 이 부분을 다뤘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소개해드리는 원안 그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냥 이 보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제 보통 약간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원안 그대로 개정안이 이제는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됐고 이제는 법제처 심사만 남았는데 이게 뭐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달 중으로 이제는 이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진짜 네. 수수료가 딱 반값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매매나 이제는 임대차 이 두 부분을 조금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네. 그냥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요. 그냥 이 부분, 이 이슈, 지금 뭐 반값 수수료에 대한 이슈를 봤을 때 숫자 두 개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앞으로 이제 매매를 앞두고 있고 아니면은 뭐 전세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매매는 6억 원, 임대차는 3억 원. 그 이상부터 인하율이 이제 적용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는 실수요자라고 본다 그러면 매매는 6억 원, 임대차는 3억 원.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제는 좀 내가 해당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일단은 매매를 한다라고 봤을 때 6억 원 이하면은 기존 요율과 동일합니다. 현행과 동일하고요. 6억 원부터 9억 원 사이 이게 이제 현행 0.5%에서 0.4% 그러니까 0.1%포인트 정도 낮아지게 되고요. 네. 거래 금액이 지금 9억 원에서 12억 원은 0.5%가 되고 12억 원에서 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 요율로 좀 세분화됩니다. 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6억 원 이상이잖아요. 네. 가장 매매에서 가장 크게 변하는 구간이 바로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거든요. 매매가. 네. 현행이 0.9%예요. 상한율이. 근데 이게 0.5%로 내려가니까 그러네요. 네, 거의 뭐 반값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고 네. 임대차는 정확하게 반값이 돼버렸습니다. 어떤 구간이냐면 3억 원에서 6억 원, 제가 임대차는 3억 원을 보라고 했잖아요. 네. 3억 원 이상이 이제 바뀌었는데 3억 원에서 6억 원 수수율이 0.4%에서 0.3%로 인하가 됐고요. 6억 원에서 12억 사이가 0.4% 이렇게 또 이렇게 차등화됐는데 현행 6억 원에서 12억 사이의 임대차가 0.8%거든요. 요율 상한율이. 네. 이게 0.4%로 인하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이제는 반값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내가 만약에 전세를 지금 앞두고 있다. 근데 전세의 거래 금액이 한 6억 원 넘었다. 6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다. 그러면 기존의 0.8%에서 0.4% 들어가니까 원래 내려고 했던 것보다 이제 반만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반값 수수료가 이제 현실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이 비율로, 그러니까 퍼센트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좀 잘 안 와닿으니까요. 맞아요. 저희가 좀 현실적으로 금액을 들어서 저희가 금액으로 네. 한번 이번엔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라고 했을 때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좀 계산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현행은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인데 이게 개편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적용이 되면 10억 원 같은 경우는 900에서 이제 500만 원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중위가격 아파트 중위가격이 뭐 좀만 전만 하더라도 제가 10억 원 언저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더 올랐어요 또. 그래서 이젠 11억 정도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아파트 기존 평형 같은 경우 많이 사시는 뭐 20평대라든지 30평대 11억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990만 원에서 이제 550만 원으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아무래도 약간 서울 외곽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9억 원 이하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수수료가 400만 원이었는데 네. 이게 80만 원 깎아서 320만 원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실 피부로 와닿는 게 많고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20억짜리 예를 들어서 강남 쪽이죠. 강남 쪽에 있는 20억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 그러면 기존에 1,800만 원이었습니다. 엄청나죠, 사실 수수료가. 그러니까요. 네. 이게 1,400만 원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 이제는 아끼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게 그래서 매매도 사실 이제 수수료가 내려가서 아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부담을 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매매 쪽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임대차 거래 쪽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가격이 떨어지는지. 그러면 네. 좀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서울 수도권 아파트 임대차 대부분의 가격이라고 하는 6억 이상의 네. 임대차라고 가정을 한다면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계산을 해 주시죠. 네네. 전세금이 만약에 6억 원이다. 그러면은 이제는 반값이거든요. 네. 기존이 이제 현행이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반값 수수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차지하는 게 7억 원이다 그러면 560만 원에서 한 280만 원 이제 반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그러니까 12억까지는 이제는 반값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1억에 만약에 전세가 됐다. 거래 금액이다 그러면 880만 원에서 현행은 이게 개편이 되니까 44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비싼 지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 외곽에서 또 많이 또 전세로 하는 한 5억 원이나 4억 원 정도 본다 그러면 네. 5억 원의 전세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4억 원 전세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는 16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의 이제는 개편안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실수요자 중심에서는 아마 굉장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사실 6억 원 전세가 사실 좀 많거든요. 6억 원 네. 이상 12억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값 수수료가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으로는 부담이 좀 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이 결국 원안대로 통과가 됐고 이제 반값 수수료가 네. 현실화가 될 텐데 시장에서의 평가는 어떻습니다? 뭐 실수요자나 업계 모두 좀 불만인 상태죠. 사실 뭐 실수요자는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고 이제 업계에서는 생계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불만 사항으로 지금 뭐 업계 입장에서는 좀 난리가 난 상태고요. 예. 또 한 가지 특징이 지금 시장에서 거래 절벽이잖아요. 지금 아파트나 뭐 주택 다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또 이 중개 수수료 개편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만 기다리면 그렇죠. 수수료 덜 낼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필드에서는 이게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 천천히 해도 돼.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네. 중개 수수료 아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10억 원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또한 내가 매수하는 분들 똑같죠. 상행 요금이 그 0.9%여서 0.5%로 낮아지다 보니까 900만 원에서 400만 원, 500만 원 되니까 400만 원 세이브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라면은 당연히 인테리어 비용으로 그렇죠. 이 400만 원 이사 아껴서 비용도 아낄 쓰겠죠. 수 있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필드에서는요. 이거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상당합니다. 사실 이게 세이브 되면 그때 가서 움직여야지 이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저희가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정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개정안도 네. 개정안인데 요즘 뭐 공인중개사 쪽 입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네. 프롭테크랑도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 예전부터 맞습니다. 나오기는 했는데 이 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 전화번호에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전화번호가 저장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프로필 사진에 이런 게 되게 많아졌습니다. 어떤 용어가 있냐면 대형 부동산 플랫폼 중개업 진출 결사 반대. 이방 저방 각종 방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네. 이방 저방하면 다 아실 겁니다. 네, 보통 그래서, 이 방으로 네, 끝나는 그렇죠. 네, 이 업체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지금 뭐 프로필 사진을 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 방 저 방 각종 방들 결사 반대한다. 예, 그래서 업계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금방 말씀드렸던 중개수수료 개정이 하나가 있고 금방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프롭테크라고 얘기하는 이런 프로퍼티 그러니까 자산, 뭐 부동산과 테크놀로지 기술의 합성어인데 네. 이런 프롭테크의 업체와의 갈등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놀랬던 게 한 그 부동산 법인 한 서비스는요. 이게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제 법정 수수료의 그 절반 수수료를 받고 네. 매도자 그러니까 이제 파는 사람에게는 아예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이런 서비스도 나왔거든요. 당연히 그럼 제가 실수요자라면 당연히 그렇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또 부동산 중개 어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말 그대로 이런 그 비대면으로 이제 부동산을 정보를 조회하고 매매도 하고 계약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내면서 네. 만약에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되면 중개 수수료의 반을 이런 어떤 중개사들에게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만일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죠.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비대면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생계 입장에서 생계 측면에서 본다고는 굉장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슈가 이런 프롭테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사실 지금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고 네. 실수요자들은 당연히 반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이제는 실수요자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한편으로 어려운 그 짐을 지금 현 금융당국이 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언젠가는 해결이 됐어야 될 그러니까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에 와서 이게 조금 스스로도 개편이 되고 이런 프롭테크에 대한 기술 업체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겪어야 될 일인데 지금이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는 이제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네. 숫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가 0.75%예요. 오늘 네. 오전에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됐죠. 0.75%로.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동결이 됐어요. 그래서 현행 한 0.75%인 기준금리를 이제 유지하기로 오늘 이제 결정이 됐는데 네. 이미 뭐 아시겠지만은 8월 달에 그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죠. 0.5%에서 0.75% 그러니까 0.25%포인트를 이제 올렸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죠. 가계대출이 증가됩니다. 아마 피부로 느끼실 텐데 요즘에 뭐 대출 없는 분이 없을 정도로 사실 대출을 이제는 좀 많이 받고 계신 분들 계시고 네. 뭐 자산 가격 상승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금융 불균형 현상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덩달아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지금도 네. 물론 커지고요. 아마 시장 가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마 그 계란 한 판에 3,500원 하는 이런 때는 이젠 돌아오지 않는다. 시장에서 그걸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아마 장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지금 계란 한 판만 하더라도 막 9,000원, 8,000원 이래요. 그렇죠. 네, 저도 장을 보기 때문에 알거든요. 같이 네. 이제 와이프랑 같이 장을 보는데 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가 상승이 지금 압박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번에 동결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는 정부안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지금 좀 쉬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울상이실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크죠. 그렇죠. 지금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는 삼성전자를 투자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네. 국민주로 또 많이 하신 분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의 증시가 굉장히 커진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금융위가 이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한번 쉬었다 가는 그래서 아마 기준금리를 이번에 이제는 동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논란이 많죠. 올리느냐 또 다음 달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다음 달입니다. 11월 달인데 야 이거 올리느냐 마느냐
요거에 또 이제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이제는 25일입니다. 11월 25일 날 금통위가 열리는데 올릴 것이다. 그래서 0.25% 포인트 정도 인상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제가 봐도 너무 많이 급하게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 회수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겠고 지금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그 대출 규제가 들어갔죠. 지금 각 네. 은행마다 DSR 때문에 이제는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대출 규제 하더라도 사실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만으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금리를 한 번 정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미 금통위에서도 오늘 결과 발표를 하면서 금리 인상 네. 가능성을 어느 정도 시사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음 달에 발표되는 이 금리는 무조건 이제 올리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뭐 지금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국민이 이제 소비자 입장이니까 금리가 동결되고 뭐 인상되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 생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저희가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금리 얘기는 저희가 네. 평론가님이랑 이 코너 처음 할 때도 첫 시간에 금리라고 맞아요. 했었어요. 네. 근데 이 금리라는 게 분명히 들었는데도 나중에 또 뉴스에 나오면 또 좀 약간 생경하거든요. 어렵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오늘 네.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자, 금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재테크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근데 재테크의 기본은요, 금리를 잘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거든요, 금리라는 게. 그래서 금리로 인해서 돈이 회전하기 때문에 이 금리의 영향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금리를 왜 올릴까? 이미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이제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킨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보세요. 아, 이제 물가가 안정되나 보다. 그렇지 않죠. 피부로 느끼는 이제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는데 2% 중반 수준, 그러니까 목표 수치가 이제 2%인데 이거 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물가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변동성이 심한 뭐 농산물이라든지 석유류 이런 걸 제외하고 있는 이런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지금 1%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각오는 좀 하셔야 됩니다. 물가가 당분간,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죠.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 바구니 물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물가, 피부로 와닿는 물가는 어느 정도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거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경제 활동이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는 지나치게 경기가 과열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부동산 가격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냐면 부동산 가격이 좀 다운될 거야라고 보시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금리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초반에 부동산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뭐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떨어진다 이렇게 보진 않고 사실 이제 서서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부동산 시장은 사실 물론 수급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금리 인상 초기에는 계속적으로 사실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당분간은 사실 다운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이제 실소자 입장에서 재테크를 하는 입장에서 또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뭔가 투자를 하고 내가 먼저 뭔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11월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다 지금 네. 물가는 상승세를 이미 탔기 때문에 사실 우리 네네.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금리 인상기다.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네. 하고 이제 생활 네. 속에서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 범위 안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이제 돈을 잘 관리해야 되나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물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음. 저는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린다 그러면 네. 살 거 있으면 빨리 사시는 게 낫다. 아.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예. 계속 떨어지고 네.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수요 측과 공급 측을 봅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수요 공급 다 지금 올랐거든요. 한마디로 공급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공급에 막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격이 뛸 수밖에 없고요.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텐데 이게 억눌린 수요가 펜트업 효과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수요가 엄청나게 또 일어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요도 증가하죠. 네. 공급은 또 병목 현상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지금 눈에 띄는 게 원자재 가격이 지금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너무 뛰고 있거든요. 네. 원유도 너무 뛰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현 상황에. 어떤 자산 가치든 간에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이런 자산에 대한 투자, 한마디로 살 거 있으면 빨리 사시는 게 더 현명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에도 이제는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도 당분간은 아마 수요 측면에서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주식 시장 이제 많이 보는데요. 네.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그러면은 시중에 풀린 자금이 유동성이 좀 줄어들어서 보통 주가가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근데 네.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고요. 오히려 지금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오히려 그 실적 개선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하신 분들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주린이들 같은 경우는 아니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 실적이 이렇게 좋다는데 물론 영업이익은 좀 떨어졌지만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주가는 왜 떨어지는 거야?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밸류에이션 같은 그러니까 밸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주식은 그 밸류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제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뭐 금리가 올리면은 뭐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게 이제 이론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고 사실 필드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필드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실적 개선을 보여주는 기업들은요. 오히려 더 오른 케이스가 더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반기에는 뭐 주식이 더 오를 거야라고 보지만은 일단은 그건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또 대출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동금리는 크게 오릅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르기 때문에 네. 대출 관리도 꼭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있으신 분들 아니면 신용대출 있으신 분들은 대출 상환에 대해서 내가 플랜을 잘 짜놓고 혹시나 이제 말 그대로 이거에 대해서 틈이 없도록 말 그대로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통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러니까 규제할 수 없을 정도 쓸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에서는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우리 재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저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